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사회가 없는 세미나는 처음이어서 그냥 순서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실무적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은 또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약제도가 근거를 하고 있는 법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제도상에서 규칙 정도의 하위법령으로 내려오면 한 장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30페이지가 넘습니다. 즉 웬만한 법보다 더 분량이 많은 공급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청약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주택을 배분받고 있는 이 시스템이 과연 디테일한 세부적인 청약제도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근원적으로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청약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급제도가, 주택을 건설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가 50년이 됐습니다.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거의 끝물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을 만든 게 1963년 공영주택법, 즉 우리 주공아파트 이런 얘기를 한 건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택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에 만들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약제도라는 걸 우리 시장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50년이 흐르는 사이에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이렇게 나누고 있고, 공급 방식은 일반, 특별 13가지, 우선 5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도 순위제, 추첨제, 가점제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주자 저축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청약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는 50년 동안 만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입주자 저축제도는 예금, 부금, 저축 3가지였고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2009년에 그러면 왜 정부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었을까요? 주택도시기금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종합저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금, 부금, 저축이 없는 이유는 15년도에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라고 다 정책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굉장히 50년 동안 바뀌어 왔었는데, 그럼 그 제도가 1978년에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진 제도는 우리가 1978년부터 70년대부터는 집이 없었습니다. 재고주택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빠르게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해줘야 됐던 그런 시절에 만들었던 제도고,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공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좀 더 빠르게 시장에 들어와서 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정부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필요했고 입주자저축이라는 게 필요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에 대한 우리의 다단계적 상향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단칸방에서 살다가 내가 보증금 월세 좀 살다가 전세 살고 기존에 있는 주택 좀 허스름한 거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조금 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새 아파트 분양받고, 이런 사다리식의 주택의 마련에 대한 것들이 개념화되어 있던 시기에 있었던 청약제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청약제도를 계속 미시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갔다고 고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이런 고통이 없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는 정책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결국은 굉장히 잦은 정책의 전환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걸 새로이 매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제도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배분 방식입니다. 우리는 공급이라는 단어하고 배분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업에서 정하고 있지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과정과 그 건설되어진 주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배분의 방식이 지금 청약제도는 그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주택법에 의한 분양주택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집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청약제도는 지금 분양시장에 있는 것으로 초집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분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마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분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그래서 사회가 주거 안정을 만들어내려면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거미줄처럼 이게 생태계가 촘촘하게 있어서 내가 꼭 분양받는 게 아니더라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있다면 지금처럼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분양시장이 핫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그 기조가 청약 시스템의 기제가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특히 그 안에서 보시면 그 청약제도 안에 보면 배분 기준이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대냐 또 그 개인 그 인단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주민등록 기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구의 세대 분리도 막 유발시키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보면 연평균 한 20에서 40만 세대 정도가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게 우리 통상적인 세대 분리인데 작년에 60만 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현상일까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도가 가지고 온 또 다른 단면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불필요한 세대 분화를 급증시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알기 쉬운 제도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분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이 1,800만 호, 1,800만 정도의 굉장히 많은 집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가구 같은 부분 거처를 적용해보면 2,100만 호 정도의 집이 일단 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다. 물론 서울은 안 되지만 도대체 그러면 1년에 분양이 되어져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1,500만의 1순위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분양 물량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지금 경쟁률이 나오는지를 좀 따져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돼서 분양 물량 24만 호 중에서 조합분도 있고 임대분도 있습니다. 이거 다 빼면 19만 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1,500만 명 분에 한 20만 호 정도의 확률이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신규 분양주택 시장을 주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재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공급제도에 대해서는 그 배분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 TU에서 청약홈으로 옮겼습니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청약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맞는 배분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거 실태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에 청약을 통해서 하는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65% 정도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신규 분양주택 시장으로 초집중을 하게 만들어놨던 것에 있는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분양 물량이 적어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새 주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호의 반영들도 있지만, 이게 가격이라고 주는 것이 메리트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내지 않으면 아무리 청약제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꾼다 한들 아마 공급 규칙은 더 조문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더 복잡해져서 아마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근원적인 이제 개조를 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부동산 분양 서비스협회라는 말이 좀 생소할 텐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기간을 선정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 청약을 받을 때 일을 하고 있는 분양 대행사들 모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면 부적격자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첨자 발표를 받아와서 실제로 서류를 다 받아서 소명장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실제로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봤고요. 이게 77년도에 청약 제도가 나와서 지금까지 150회가 개정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20회가 청약이 개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난이도가 높은 청약 제도입니다. 제가 법대를 나왔지만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실제로 왜 문제냐면 이걸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근데 기입할 때 부양 가족의 숫자라든지 가정 숫자를 전부 오류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10에서 15%가 무조건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법규와 제도에 관한 문제와 운영 시스템 문제 두 가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규에 관한 문제는 아까 지금 박지민 대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민영주택에 고소득 자발적 월세 1,000만 원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이면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부모한테 월세 2,000만 원짜리 살아도 똑같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84점 만점에서 시대가 지금 그 1인 가구 고령화 사회인데, 부양가족 점수가 한 명은 5점이고요. 무주택이 2점이에요. 이건 뭐가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의 가점을 높이고, 청약 통장에 가는 것은 사실은 17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합니다. 만 19세부터 들은 건 그냥 5점이나 10점 기본 점수로 깔고 무주택 기간을 많이 늘려주는 게 맞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랫돌 빼서 윗돌 넣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1인 가구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생애 최초 1인 가구는 그동안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1인 가구.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혼자 솔로분들 청약할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게 생애 최초 초점자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에 4% 확률이에요. 우선 공급 다 끝난 뒤에 그 사람들 떨어진 사람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한 고문입니다. 심한 고문. 그래서 제가 국토부나 다른 쪽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넣어주자. 그리고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생애 최초 집을 사는 경우에는 5억 이하에는 무조건 대출을 60, 70% 해줘라. 그래야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가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약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적격자가 15%, 10% 무조건 나옵니다. 해석 못합니다.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기입을 잘못합니다. 35세 된 사람이 만점으로 기입합니다. 가점 오류가 70%예요. 만 30대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난 35세니까 나 만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도정지역인데 세대문이 집어넣어요. 다 부적격입니다. 재당첨 기간 다 부적격입니다. 이거를 일반인이 해석해서
청약홈에 넣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이 행안부, 그 다음에 부동산원, 국토부, 대법원 이 전산망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명, 기아대학교, 통장 가입은 옛날에 금계로 다 흩어져 있는 거를 연말정산처럼 통합으로 해서 국민들이 어렵게 해석해서 가입해서 부적자가 만들지 말고 자동 계산 나와야 된다. 이게 운영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본인이 직접 기획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말정산처럼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일을 당첨자 발표를 부동산원에서 받아와서 저희가 부적격 소명을 다 합니다. 저희가 통과되면 그냥 부적격도 합격입니다. 근데 저희도 잘 모르는 게 국토부 Q&A가 14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Q&A가 27페이지예요. 알 수가 없어요. 신혼부부 특별분급의 소득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임신했을 경우 소득은 뭘로 집어넣는 건지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양가족이 당첨이 된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다. 이거 자진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첨은 됐는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살아계셨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준, 기산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시스템이고, 좀 단순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무료로 청약앱을 만들었겠습니까? 청약앱에 저희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자기 점수가 나오고, 순위 1순위, 2순위인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앱을 만들어서 그때 한 20만 원 정도 다운받았는데, 무료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부적격자가 계속 나오는데 국토부나 주택건설회사나 주택집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청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목사님들도 알 수도 없고 이걸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1, 2인 가구들을 위해서 이제는 세대별 커트를 합의점을 봐야 된다. 노령화 핵가족 시대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점제를 계속하는 건 아니다. 이제는 수점제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민영주택도 수점제를 50%까지 늘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1, 20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30대까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희망고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저는 이제 국토부 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 잘해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필드에서 벌어지니 좀 심각하다. 같이 힘을 맞춰서 좀.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게 생애 최초 그것도 예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추첨제를 좀 가점적으로 추첨제를 좀 늘리자. 그래야지 1, 2가 오는 혜택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외치고 다니는데 오늘도 이제 어쩌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생합니다. 와서 우는 분들도 많고 부적격자 살려달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하나가 꿈인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오래된 이제 소멸돼야 될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공감대를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 RNC 연구소의 양정 소장입니다. 네. 주택정책 실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주시고 또 분양 서비스 협회에 계시다 보니까 필드에 계시 몸소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일반인들의 고통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너무 자주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가 1977년, 즉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도입이 됐고, 그때는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그 청약 자격에 대한 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쟁이 됐고, 그로 인해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50회에 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현 정권에서만 20회에 가량이 되는 청약제도 부분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청약 자격에 대한 합리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고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바뀌는 청약 제도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냐라고 한다면 앞서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의의 피해자, 즉 부적격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 정부 4년간 부적격자 비율을 보면은 전체 청약 신청자 중에서 10.5%에 달하는 7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고의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보가 되기 일수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 청약 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앞서 이제 부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반인들이 직접 해석을 하고 기입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적격 그 부분들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약 통장 가입을 관리하는 부처는 한국부동산원이고 또 이제 실거주 부분들은 행정안전부고 그리고 주택 소유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기 사실상 어렵고 통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적격자들이라든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말정산을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실수라든지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리얼 무주택자들 걸러내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금수저이고 초고가의 전세에 살면서도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집을 사지 않는 자발적인 무주택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 1주택자가 1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땅도 가지고 있고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센터, 부동산 부자이고, 땅 부자이고,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을 주어지는 반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주택을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형제끼리 또 공동 명의로 물려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에서 갑자기 유주택자가 되면서 또 자격 요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리얼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별 공급 문제에서도 이제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배정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 자릿수,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다자녀 특별공급일 경우에는 한 단지에서 한 명의 신청자도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다자녀 가구 유형에 배정된 특별공급 주택은 총 1만 9,926가구였고요. 이 중에서 당첨자는 5,973명이 불과했습니다. 즉 전체 배정 물량 중에서 30%만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주택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단지에서 나왔는데 올 4월에 한화건설이 안산에서 분양을 했어요. 거기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가구는 한 명도 없었고요. 또한 상기신도시 핫했잖아요. 상기신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공급됐던 그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2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가족 구성원들은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59제곱미터 이하로 주택형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살기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일반 가구, 일반 청약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는 사실상 이게 좋은 취지잖아요. 자녀를 출산한 부분도 그렇고 노후를 공략한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물량을 북미평양으로 배정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전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공급에서 일반 청약자에 비해서 가점 부분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양가족 수에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자녀의 특별 공급 물량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특별 다른 어떤 수요층들에게 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특별 공급에 있어서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따지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이 지금 최근에 11월에 16일인가부터 시행이 되죠. 특별공급 이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를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제를 진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때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부동산 자산, 즉 가액 기준이 3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배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이거는 이제 금수저 특공을 제외를 하겠다, 제한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라든가 건축물 이것만 포함이 되시 사실상 전세 보증금은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초고가의 전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에도 배정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꾸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배정 물량들도 사실상은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 물량들을 빼서 추첨제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합리화라든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자, 정부에 따르면은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서 무주택 신혼가구의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30대의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청약 기회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오히려 40대, 50대에 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죠, 청약 기회가. 사실상 40대와 5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젊은 층보다도 더 많이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대해왔던 수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젊은 층들에게 어떤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라는 부분들은 좋은 취지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금 마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영끌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젊은 층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과거에 하우스푸어라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본적인 공급의 대책, 공급의 해결이 되지 않고 다양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청약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바퀴 돌듯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회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이제 강의자로 나섰지만 조금 더 제도적이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기반하여서 부회장님께서도 뭔가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결국은 콩알 만한 청약 숫자 가지고 악의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싸움밖에 안 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시장에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공급 물량을 예측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제가 건설회사 대우건설 출신인데 예전에 서울 미분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울 1,000만 원 돌파하는 분양가도 제가 분양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로또 청약이 되어버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는데 거꾸로 돈 버는 사람은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15억 넘는 거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정도금 대출 9억 이상 전혀 안 됩니다. 그 서울에서 집 살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정도금 없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력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1년에 한 50만에 55만 가구 우리나라 공급이 돼야 된다면 유튜브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50만 가구는 공급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중에서 공급은 죽었다 깨어나도 20만 가구 공급한다. 믿어달라. 자, 그러면 로또 청약에 대해서 불로소득 어떻게 해소할 거냐? 방법이 있죠. 예전에 채권 입찰을 했습니다. 당첨되고 싶은 돈을 많이 채권 입찰을 해서 돈을 가져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공에다 많이 지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권 침해하면서 분양가 허가에서 통제하는 분양가로 하면 자기가 부담금이 몇 억씩 더 내야 되는데 올해 또 나오는 개발이익 한수금인가 몇 억씩 아마 고지사가 날라올 텐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공급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 뭐 분촌 주공도 그렇지만 아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청약 배소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대출까지 같이 가져와야 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청년들이. 1, 2인 가구가 60%인데 언제적 4인 가구를 갖고 계속 주장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1인 가구를 위해서 1, 2인 가구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세대 간의 쿼터제 합의를 도입해서 1, 2인 가구가 많으니 거기에 많은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마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공급 물량을 안심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고 여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한 몫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요. 로또 분양이란 말 그대로 반값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만약 시세대로 분양가 높이면 청약과열이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청약과열이 일어났다는 거는 시세 차이가 많으니까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를 당첨받고 프리미엄을 이제 확보하기 원하는데 분양가 상한선에 대한 재논의가 혹시 언제쯤 이루어질지 실제 실효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공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도 통제하고 가점제도 강화하는 건 맞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통제해버리니까 민간이 한 80%를 주택을 공급하는데 민간이 80%가 다 막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조금 나오는 것에서 몇백 대 1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의 중요성을 오늘 알게 되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그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격 규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그 시장에 있는 재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그것에 오는 지금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구에 최근에 그렇게 좋던 대구 시장이 좀 분양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대구 시장의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있던 것처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지금 청약 시장에는 진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저는 청약을 받고 싶은 건가? 라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일단 시세 차익 기대하고 일단 자격 조건 되면 들어가고 싶은 그 기대의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들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이견에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필요한 주택의 공급량을 예측을 합니다. 주거종합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에는 향후에 전국에 한 40만 호 정도가 필요하고 그중에 한 30만 호는 서울 수도권에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요를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추정의 단위들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이 주택 수급은 우린 단위를 가구로 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은 그래도 가구는 늘어납니다. 라고 하고 보통 그 주택의 물량을 추정할 때도 가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단위로 필요한 주택의 물량을 산출하고 그 주택의 물량을 베이스로 얼마나 택지가 필요한가를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청약 시장에 있는 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세대의 기준에 의한 세대수와 우리 통계청이 하고 있는 장래가구 추계 갭이 얼마나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의 단위를 맞춰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주택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요즘에 그 논란이 많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처럼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아파트에 다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건축물 대장 떼어서 이렇게 조금 정기간이랑 조사를 해보면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그 온라인 시대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촬영하는 스튜디오로 개조해서 아파트를 쓰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아파트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멸실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9만 호씩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지금 100만 채가 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신규 분양주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 살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장의 불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이런 50년이 바뀌면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많이 재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약제도의 시스템이 우리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조금 향후에 해줘야 되는 게 상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교육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담 기능을 알려줘야 되고 아까 뭐 몇몇 분들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알림이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우리 최근에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사실 홈페이지 같은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몇 가지의 코드만 내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보에 대한 그리고 사실 청약자 중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주는 비율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는 사람은 좋은 거고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거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정보 비대칭에 의한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정보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공적 기능의 강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짧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가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장의 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정부의 개입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대 그래도 또 이제 정권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가장 적었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또 한편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더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서 시장을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켜봐주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젊으신 분들 또 알바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늘 생애 최초 추첨제 30% 얘기했는데 생애 최초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 5년짜리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 달에 우리 분양하는 현장에서 성기사분이 3년치 소득세를 낸 납부를 가져왔어요. 안 됩니다. 5년 돼야 되는 알바하더라도 꼭 소득 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5년이 돼야 됩니다. 생애 최초로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생애 최초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이 돼야 됩니다. 5년간 10원이라도 이런 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그 팁은 하나 제가 드리고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히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모두 감사드리고, 이게 부회장님께서도 실제 이번 30% 생초 신트 추천제를 제안하셔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런 자리가 자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면에 끌어올림으로써 제도에 계신 실장님, 그 다음에 실무자로 계신 부회장님, 그다음에 그 영역을 넘나드시는 소장님하고 저는 이제 가장 청약자분들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있는 문제점들도 제가 직접 겪고 있고, 이런 게 다 융합이 되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무에 대한 어떤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실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하고 형평성의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